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었죠. 여자 쇼트트랙 계주 금메달 소식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이렇게 도파민이 터질 수 있나라며 한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금빛 기운을 받아서 국내장도 잘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재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쉬고 있던 설 연휴 사이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거든요. 이것을 소화하고 국내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개장하는 우리 증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출발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도 다행히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대 지수가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6,880레벨을 회복, 나스닥도 22,75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메타향 대규모 칩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던 엔비디아가 장중 한때 2%대의 상승세를 연출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마이크론의 급등 소식도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대 지수가 이렇게 장중에 상승분을 반납했던 순간에는 1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였습니다. 12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 가운데 지난 1월 회의에서는 10명의 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때 회의 내용이 어땠는가? 최근 많은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서 매파적인 보이스들을 내놨던 터라 여기에 대한 주목도가 평소보다 특히나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 핵심별로 내용을 요약해 봤는데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건 금리 인하 다시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텐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당분간 중단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둔화된다면 올해 후반쯤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이고요. 매파적인 시각이 조금 더 도드라졌던 의사록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금리를 동결시키는 것이 적절하겠다. 디스인플레이션의 명확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심지어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예상 경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어떨까? 최근 고용보고서를 통해서도 생각보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양호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의사록에도 비교적 양호하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요. 이는 역시나 금리 인하의 명분을 약화시켜주는 또 하나의 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3월 FOMC에 대한 예상치를 보시면 1개월 전 78%보다 훨씬 높아진 94%대로 현재 확인이 되고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5.9%대에 불과한 모습. 앞으로의 연중 동안의 금리 경로를 예상해 보자면 6월의 인하 확률 51%대로 한 반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9월에 36%대로 다시 한번 두 번 올해 추가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록에는 물론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찌됐든 그 워딩 자체에는 시장이 놀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록 발표 직후에 국채 금리가 전 구간에 걸쳐서 상승폭을 확 늘리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10년물 금리가 3bp 그리고 연준의 금리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2년물 금리 역시도 3bp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주요 기술주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타가 엔비디아와 다시 손을 잡았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엄청나게 많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장착하겠다라는 이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블랙웰 수백만 개, 거기에다가 베라루빈도 대량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그레이스 CPU를 독립형 칩으로 대규모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업계 안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될 텐데 그동안 AMD와 인텔이 장악하던 서버용 CPU 시장에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침투한다. 이런 시그널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AMD와 인텔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1.6%대 상승했던 한편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마이크론 역시도 동반 수혜기대 감속 5%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빅테크 주들에 대한 고민이 참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빅테크를 많이 들고 있냐 아니면 그 밖에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가치주라든지 혹은 일부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냐 그 여부에 따라서 지금 계좌에 대한 상황이 많이 양극화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M7들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전고점 대비했을 때 전부 다 1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을 제외하고 말이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28%의 조정폭을 뼈아픈 조정을 안아가고 있고 아마존과 메타 역시도 20% 안팎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작년 상반기가 떠오르는 시츄에이션이 지금 다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빅테크 기업들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가이던스 그리고 이익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정말 강력하게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기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그런 면에서 최근 발표됐던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13F 공시에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M7 종목에 대한 힌트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워렌 버핏이 마지막 승부수로 던졌던 종목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포트폴리오 변동의 핵심 내용만을 가지고 온 거고요. 아마존의 지분을 75% 이상 처분했고요.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지속적인 축소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뉴욕타임즈, 정말 의외의 주식이죠. 뉴스 언론 매체에 해당하는데 이쪽 주식을 3억 5천만 달러어치 신규로 매입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프리미엄 구독 모델이다라는 면을 높은 가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밖에는 쉐보론과 처브 등에 대한 비중 확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틀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마존을 대규모로 팔았던 버핏과는 달리 지금 그 밖에 정말 포트폴리오 운용을 잘하기로 유명한 월가의 거물 헤지펀드 매니저들은요. 오히려 아마존을 최애 종목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에크먼, 아마존의 비중을 65%로 확대하면서 이제 비중 3위, 퍼싱 스퀘어 3위로 올라왔고요. 드럭켄밀러의 경우에는 비중을 800%나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비중 4위로 그리고 클라르만 역시도 신규 매수를 함으로써 비중을 2위로 확 끌어올렸죠. 지금 헤지펀드들이 M7 주식들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가 1등부터 꼴찌까지 나열을 해보면은요. 아마존이 2.5% 헤지펀드들의 보유 비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서 아마존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투자 난이도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M7에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M7 안에서도 반드시 선별 투자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는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헤지펀드들은 아마존을 압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힌트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들의 분위기, 추가적으로 팔란티어의 주가가 미즈호의 아웃퍼폼 상향 소식 속에서 1.8% 상승세를 연출했고요. 호실적을 발표했던 아날로그 디바이시스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반도체 그리고 설계 자동화 관련주로서 급등세를 연출했다라는 점도 체킹해 드립니다. 그리고 샌디스크의 경우에는 원래 웨스턴 디지털 모회사에서 분사돼 나온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웨스턴 디지털이
잔여 이 샌디스크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웨스턴의 주가가 4%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튀었던 테마로는 우주 관련주들이 기술적 반등세를 나타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피그마 17%대의 급등, 매출이 40%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지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보통 국내 증시가 이제 연휴가 있을 때는 우리장 개장 직전에 꼭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던 때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징크스를 좀 탈피한 것 같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뉴욕장이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이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지난 우리의 마지막 거래일 간략하게만 요약하고 하나 둘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마지막 국내장은 양지수 모두 다 하락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좋지 못한 내용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이 강했었죠. 미국의 AI 혁신의 불안감, 금융, 물류, 부동산 등등이 AI 성장으로 인해서 산업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귀금속과 코인 가격의 변동, CPI 발표 전 경계감 등으로 인해서 이날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출발할 때는 반도체나 증권 쪽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면서 5,58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후에 환율이 반등하고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결국 코스피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은 골드만삭스에서 2차 전지 종목군들 목표가를 하향했고요. 이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또 성장주의 심리 위축 속에 1.7%나 떨어지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점,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정책이나 수급적인 모멘텀은 남아있다라는 기대는 아직 있었습니다. 섹터로 봤을 때 반도체는 정강 후약이었죠. 이날 삼성전자가 1%대로 상승 마감하긴 했으나 장중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3% 넘게 올랐었다가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주간으로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을 유지해 준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는 시각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원익 IPS 같은 경우 그 전거래일에 상한가 기록했다가 시간 외에서 하한가였었죠. 이 때문에 과연 원익 IPS 주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시장은 좀 궁금했었는데 결국 그날은 그 전날의 상한가를 반납해 나가는 흐름이었습니다. 18%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자, 증권 쪽이 좋았습니다. 꾸준하게 강하죠. 상법 개정 모멘텀을 안고 있고 이토록 증시가 뜨겁기 때문에 증시 호황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고 호실적 효과까지 더해졌죠. 거기다가 최근에 동전주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전주였던 그런데 증권주였던 SK증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폐주가 됐죠. 1215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LS증권,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더블 모멘텀이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정말 꾸준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원전이요. 그날 말씀드렸었죠. 오랫동안 국회에서 표류됐었던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 BHI, 태웅, 오르비텍 등의 종목들이 시장 대비 비교적 강했습니다. 그 외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 남북경협 테마, 그리고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가 부각됐었던 SK텔레콤 등이 시장의 이슈 속에 자리했습니다. 그날도 SK텔레콤이 10% 정도 급등세를 시연하기도 했네요. 자, 기억하는 한국의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반도체가 이날 정강 후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여러 시각 등은 긍정적으로 한국과 반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블랙록의
EWY ETF, 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인데요. 이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하루 사이에도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자들 전례 없는 속도로 한국 증시에 몰려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6,400으로 목표를 상향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외국인 지분율이 장기 평균 이하라는 점에서 더 투입될 여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D램 공급 부족 15년 내 가장 심각하다라고도 밝혔죠. 그래서 코스피 상승에 주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반도체, 방산, 조선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라에서는 기존의 모건 스탠리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29만 원, SK 하이닉스 목표주가 156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두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44조, 36조 각각 30조 이상씩 크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간다. 결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싸다라는 인식을 한 번 더 강화시키는 반도체에 대한 기존의 의견 업데이트가 있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젠슨왕 CEO는 AI 투자 아직 시작 단계다. 버블은 없다라는 언급도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엔비디아 베라루빈 출시가 앞당겨지진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는 HBM4 검증이 2분기에는 다 완료가 될 것이고 3대 공급사가 엔비디아 공급망을 주도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죠. 키옥시아는 애플의 낸드 가격 2배 인상을 요구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한마디로 HBM부터 해서 범용, 낸드 플래시 이 모든 것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쇼티지라는 키워드를 달고 오고 있고 모두가 구걸하다시피 해야지만 이러한 칩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시각이 아직은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놓쳤음 인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놓쳤다. 이것에 대해 한탄하는 투자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고민하다가 미루고 미뤘더니 후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골랐더라도 그냥 삼성전자 살까 하이닉스 살까 고민하던 시간에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골랐어도 일단은 수익이 났었을 거라는 연말 연초에 강한 반도체 장에 대한 조금의 아쉬운 목소리겠죠. 자,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도 들려온 뉴스들입니다.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 정식 출하 소식이 있었고요. 선점했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반면에 SK 하이닉스도 긍정의 소식이 있었죠. 젠슨왕 CEO와 이제 회동이 있었고 젠슨왕 CEO가 미국 내 치킨 가게에서 SK 하이닉스 HBM 개발자들과 같이 자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젠슨왕의 SK 하이닉스 톡톡히 챙기기 움직임 속에서 역시나 이번에 HBM4를 앞서 낸 것은 삼성전자이나 제1공급사 지위는 하이닉스가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온 거죠. 결국 두 종목 다 모멘텀이 강화되는 소식들이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가 궁금해지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계 시각 혹은 여러 뉴스들은 여전히 국내 반도체 두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AI 산업 성장 이슈 속에 반도체의 굳건함, AI 성장 논리는 노이즈가 계속 생기고는 있죠. 빅테크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 그와 관련한 이게 정말 돈이 되겠느냐, 이 정도로 투자해서 기업이 남아나겠느냐라는 수익화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발전이 기존 산업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논리도 요즘 강화되고 있죠. 도이체방크가 이런 보고서를 냈죠. AI 스나이퍼의 골목. AI가 너무나 성장해서 다른 산업을 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고비용 산업을 대체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강화되면서 각 산업이 줄줄이 타격을 받아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발 비용 충격, 딥시크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시덴스 AI 영상을 제작하는
모델인데 이 성능이 정말 한두 시간 안에 웬만한 멋진 영화 한 편을 뽑아낼 만한 성능이다. 이런 평가가 이번 연휴사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설계도를 공개한다라는 소식, 로봇의 가격을 훨씬 낮출 수 있다라는 시각, 중국발 비용 충격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노이즈 속에서 기술 경쟁, 패권 다툼을 말하는 이 AI 투자 과연 멈출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반박 또한 계속 나오고 있죠. 멈추면 도태된다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 검증 시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AI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각 산업에서는 AI 투자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반도체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AI에 대한 수익화 논란이 있을지언정 그 안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논리는 여전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겠죠. 투자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앞서 체린 앵커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4분기에 13F의 투자 내에서 조금 달라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13F는 자산 1억 달러 이상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인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인 거겠죠. 이 가운데서 세 가지 포인트로 달라진 걸 보면요. 엔비디아나 TSMC 등에 대한 비중 축소 움직임, AI에 대한 어떤 문제성에 대한 제기보다는 약간 과열에 대한 경계였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AI 가동이나 수익화 인프라 기업에 대한 비중은 늘렸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마이크론으로 대두되는 메모리, 플랫폼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하드웨어보다 인프라 쪽에 조금 더 집중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국민연금의 한국 비중 증가, 밸류업의 영향이었다라는 것에서 국내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I 논란 속에서 그래도 굳건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여러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AI 역효과 우려가 지속됐습니다. 이것도 AI의 요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AI 스나이퍼라는 도이체방크의 표현을 빌어서 만들었죠. AI가 이렇게 물류나 법조나 혹은 금융이나 소프트웨어 기업을 저격하고 있죠. 결국에는 AI 성장으로 인해서 여러 산업이 기존의 산업 구조에서 밀려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장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급락이 있었던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AI 변동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조금 더 강화됐었다. 그래서일까요? AI 변동에서 회피처 역할을 하는 애플이 주가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를 내놓는다라는 모멘텀,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쉬는 사이에 조금 굳건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AI 역효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그 사이에 애플이 조금 빛났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1번 뉴스였고요. 2번 뉴스는 메타와 엔비디아의 수백만 개 AI GPU, CPU 계약이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기록했고요. 엔비디아는 2월 25일 실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대감도 고조됐고 3월에 있을 엔비디아 컨퍼런스 GTC 모멘텀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본 적 없는 칩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궁금해지는 상황, 엔비디아의 모멘텀은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미국의 부통령이 이란이 레드라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 사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조금 더 고조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중동을 향한 대규모 미국 공군 이동이 있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네요. 이것은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서 전쟁 발발은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시황 측면에서는 조금 투자 심리 위축일 수 있고 방위 산업주에는 긍정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국제유가 관련한 트레이딩 쪽으로 조금의 테마가 형성될 여지가 있겠죠. 자, 방산의 키워드는 미국에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도요. 유럽 주요국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이제 이틀간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영국의 인플레가 안정된 효과도 있었고요. 영국 총리 국방부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죠. 그래서 유럽의 주요 방위 산업주들의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유럽장을 좀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뭐 유럽만 그런 건 아니고요. 캐나다나 호주 등에서도 방산비 증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미국 국방 의존을 줄일 것이다. 자주 국방으로 국방비를 늘릴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기회에 대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방산주들이 이 3, 4번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을 받아가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방산, 자주국방의 트렌드가 다시 한번 부각된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 그리고 이란, 베네수엘라 혹은 러우 전쟁 이슈 속에서 스타링크의 입지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러우 전쟁, 이란, 베네수엘라 통신 차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스타링크나 드론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점이요. 2월 4일에 했던 방송 내용인데요. 무기의 변화가 과거부터 이어져 왔고 현대로는 드론과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뭔가 방산, 군사력 이런 것들이 쓰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미국에서 드론 관련주들의 시세가 밤사이에 뜨거웠었고 우주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도 좋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AFP에서 보도를 냈죠. 우크라이나 2년 반 만에 가장 많은 영토를 탈환했다.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러시아군 사용을 차단한 영향이었다라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러우 전쟁 내에서 이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의 힘이 있었는가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이 가운데서 스타링크 그리고 드론의 키워드를 뉴욕장 내에서 시세 측면으로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3, 4번 키워드로 봤을 때는 방위산업 밸류체인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유럽 방산주가 올랐고 미국 드론, 위성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국방 예산을 늘린다라는 스토리가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조금은 더 세분화해서 우주항공 밸류체인으로 들어가 본다면 스타링크 키워드로 우주항공, 위성, 스페이스X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제 스페이스X 알루미늄 합금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급등도 밤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워낙 뜨거웠던 이들 종목이 또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스페이스X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일정상으로도 남아 있어서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밸류 체인은 2월 4일에 보여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휴장 이후에 여러 이슈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관심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드론, 스페이스X 그리고 한국의 방산주들의 교집합 종목으로 일단 추려서 한번 시세 체크를 해보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체크포인트요. 이제 하나증권에서 코스피 7,900에 대한 시나리오를 냈습니다. 순이익 전망치가 12월보다 2월에 크게 늘어났고 그만큼 상향된 것의 96%는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슈 속에 글로벌 유동성 사상 최고치, 국내 고객 예탁금 사상 최고 수준 103조를 유지하고 있죠. 리스크를 좀 배제하고 봤을 때 코스피의 현재 순이익 추정치를 반영하고 밸류 리레이팅 가능성을 점검해 봤을 때 최상의 긍정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코스피 7,870선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의 시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대형주, 대형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차 상법 개정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건데요. 금융, 지주, 증권사들 모멘텀이겠죠. 이 가운데 FN가이드는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보시죠. 자, 전체적인 뉴스들 살펴봤고요.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시황 측면에서는 일단 중립 이하의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등했고요. 인플레를 자극하는 여러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이슈, 그리고 F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 오늘 새벽에 조금 불편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쉬던 사이에 일본이 증시상으로는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이슈 측면에서는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화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 일본도 했는데 너네는 뭐해? 라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시황 측면에서 중립 이하의 뉴스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장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요즘에 20대, 30대들이 국내장에서 돈 벌어서 국내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해외 증시에 자금을 빼고 있다, 혹은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결국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연기금이 코스닥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기금 운용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모멘텀이 더 유지될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자, AI 진영 볼까요? 엔비디아와 메타의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 남아있죠. 엔비디아 GTC 일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이슈가 있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나 부지런히 관련한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범용 D램, 낸드 가격 상승 계속되면서 1분기 삼전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론, 13F 주요 헤지펀드가 4분기에 적극적으로 편입했다? 그럼 삼전닉스도 당연히 같은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이크론은 2천억 달러 투자 소식, 공격적인 증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팹 구축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키워드로 본다면 소부장에 대한 기대도 열어둘 수 있을 겁니다. HBM4 관련한 소부장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등등등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든지 이 탑2 종목의 상승에 대한 부담을 거론하며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점은 열어두겠습니다. AI 진영이었고요. 그 외에 각 섹터별 이슈입니다. 조선 섹터는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이 공개됐죠. 그 내용의 핵심은 브릿지 전략인데 다량의 선박 건조 계약 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조선소 건조를 허용한다. 이 키워드 명확하게 한국의 조선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미국 해군 MRO 예산에 24조나 편성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조선사에는 모멘텀이 되는 내용이죠. 다만 호주의 오스탈 회계 오류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지난 13일에 있었는데요. 이 오스탈 쪽이 한화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내용이 어떻게 소화되는가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MRO 관련해서 이제 조금 단독 기업 뉴스로 나온 게 HJ중공업, 미국 해군 인사가 방문했다가 극찬하고 돌아갔다, 이런 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주방사는 앞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국방예산, 유럽의 방산주, 미국의 위성 드론이 강했다라는 점인데 우주 데이터 센터 모멘텀과 한화에어로의 미국 자주포 사업 수주 기대감, 이렇게 또 포인트로 볼 만한 내용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력과 전력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뉴스가 너무 많았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이슈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HD 현대엔솔, 선익시스템, 유니테스트 등의 종목들이 되겠고요. 원전은 한국과 미국의 이제 협력 이슈 속에서는 원전이 그 앞단에 설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깔려 있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5, 6호기 터빈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이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력망은 안보 인프라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화두가 됐고요. 그리고 13F 인프라 투자 확대 속에서 국내 전력 3사들 수익성, 규모, 수주 잔고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주 이슈로는 기판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대만경제일보에서 기판 산업에 대한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얘기했고요.
엔비디아 모멘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베라루빈 등 계속해서 AI 가속기를 속도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칩도 고성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은 기판의 대면적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요. FCBGA, 거기에서 그 재료로 쓰이는 ABF, 거기서 좀 더 들어갔을 때 CCL까지 자극되고 있습니다. 요즘 ABF 관련해서 그러니까 FCBGA 관련한 원재료들 쇼티지 우려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그리고 CCL 관련해서는 두산, 파미셀 등 쇼티지의 키워드를 좀 더 안게 될 수 있을지 기판에 대한 키워드도 일단 시세적 측면에서 반응을 할 때 이 이슈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IT 부품 얘기 나왔고요. 이것은 그냥 뇌피셜입니다. 비만 치료제 쪽이요. 사실 미국에서는 금리 상승 속에 미국 제약바이오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에서는 명절이 끝났죠. 명절에 많이들 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가 강화될 수 있을 텐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한미약품, D&D파마, G2G바이오, 우리 명절 연휴 전에 시세가 조금 좋았던 종목들이 있었고 기존의 시세 이끌었던 삼천당 제약 등의 종목들도 올릭스들도 시세 측면에선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쪽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히토류나 광물은 조금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정리해서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광물, 원자재가 아닌 전략자산이다라는 얘기가 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죠. 개별주 뉴스로는 BMS, 오름테라뷰틱의 파트너사입니다. TPD 얘기가 나와서 오름테라뷰틱의 개별 이슈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HJ중공업은 앞서 살폈었죠. 일정으로 보면 오늘 월요일 같은 목요일 이렇게 일정들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 미국의 PC 물가 데이터 중요하겠습니다. 3월의 주요 일정으로는 엔비디아 컨퍼런스 GTC가 자리하고 있죠. 여기서 루빈을 내놓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도체 자극 여부가 있을 거고요. 그루트, 제슨, 아이작, 알파마요 이런 로봇과 자율주행 이쪽 피지컬 AI를 자극하는 여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지컬 AI 자극제로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관련한 언급이 구체화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일정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가보겠습니다.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연휴 잘 쉬고 오셨을까요? 이제 다시 한번 재랠리를 위한 준비를 해봐야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13일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증권주들의 시세가 또 탄력적으로 잘 움직여줬습니다. 증권주는 제가 작년부터 여러 번 거론을 하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단발적인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인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도 풍부한데 그 모멘텀들이 어떻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브리핑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SK증권이 29.9%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LS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 하나투자 모두 다 두 자릿수대 강세를 기록했고 DB증권과 유화증권 이러한 중소형단도 다 같이 탄력적인 움직임 받아나가면서 주가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랫단 보시면 NH투자증권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도 4%에서 6%가량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판에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하는 부분은 대형사들, 미래에셋 증권을 제외하고서 대형 증권사들보다 중소형 단의 움직임이 조금 더 탄력적이고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료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을 지금 앞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불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이제 더불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대신증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내놨는데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도 증권주들 쪽으로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거래대금 폭증 시나리오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올해 거래대금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 만큼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하는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실적 훈풍과 함께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판에서 주가 자체도 중소형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가볍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지금 업계 전문가들도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흐름 자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순이익 개선세를 확인해 보시면 IBK투자증권은 26.4% 증가했다고 하고요. 다월투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서 4분기 모두 다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보증권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순이익 개선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흐름을 잘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현대차증권, DB증권 같은 경우에는 59%에서 80%의 성장세가 나타났다는 점도 예의주시해 볼 만합니다. 국내 증시가 호황을 띠기 시작하면서 거래대금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결국에 실적 반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고요. 브로커리지 트레이딩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발목을 붙잡고 있던 요인, 부동산 PF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비용 측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차원에서도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기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중소형사 실적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봤는데 시장 환경이 앞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중소형사들의 수익 체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 대형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소형단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만큼 증권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재료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STO가 지금 시장에서 정말 핫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증권사들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데 우선 가장 최근의 이슈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STO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각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죠. 이 장외거래소 예비 인가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KDX, NXT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는데 그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나 기업들을 확인해 보시면 증권주 쪽에서는 키움증권, 교보증권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슈 플레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O 시대 최대 수혜주로는 미래세증권에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언급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미래세증권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소형사들도 발걸음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TO 분야에서도 하나투자증권과 DB증권이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기업으로서 예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플랫폼 쟁글을 100억 원 규모 투자를 했다는 소식을 전달한 바 있고요. DB증권에서는 솔라나 재단과 함께 STO 기반 디지털 자본시장 구축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IB 조직과 협업을 해서 이 실물, 수익형 STO 자산을 확보하고 실제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STO 시장과 사업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거래대금 전망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월 달 들어서도 증권사들에서는 이 거래대금이 올 한 해 내내 폭증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2026년 일평균 거래대금이 4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봤고요. 이는 직전 대비 34.8% 상향한 수준이었습니다. 1월 월 평균 시가총액은 4,449조 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50%나 증가한 수준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전율은 343.2%까지 상승했는데 작년에도 사실 우리나라 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회전율이 214%였는데 지금 100% 넘게 추가적으로 또 증가한 것인 만큼 거래대금에 대한 증가 기대감은 한 번 더 높여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5년 호실적에 이어서 2026년 올해에도 이익 증가 모멘텀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본격적으로 이제 복귀하게 될 경우에는 거래대금 전망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일평균 거래대금을 하나증권에서는 50조 원으로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가정할 경우에는 증권사들의 순이익 평균치는 10% 성장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평가 증권주들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게 이제 저평가라고 한다면 앞단에 이미 올랐던 대형사들보다는 이제 중소형사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잡아보는 전략 저희와 함께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이게 또 고민 포인트가 될 텐데 그 기준점을 제가 사실 예전에 한번 마련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을 잡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은 5가지 정도가 추려지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이 5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부국증권이 그 다음으로 42.7% 갖고 있고 대신증권은 이번에 소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소각 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24.3%, 미래에셋증권이 23.2%,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SK증권도 12.4%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증권이 대표적으로 후발주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발주자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증권사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사주 보유 비중 관련해서 배경은 대신증권에 있는데요. 대신증권이 이제 보유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피어 그룹들도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압박감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 둘씩 같은 행보를 띨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나머지 증권사들도 같은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보인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각 등 잠재적 오버행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 누려볼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에서 주주 환원이라든지 성장, 수익성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또 선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선반영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기대 효과가 짚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비과세 배당까지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최근에 언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들을 추려봤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상상인 증권에서 최선 호주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목표 주가는 34만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매력적인 배당과 이익 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좋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한국금융지주가 낮은 주주 환원율 때문에 살짝은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당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전달한 바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진다는 점. 그리고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운용자산이 확대가 되면서 이익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고 결국에 이것은 배당 성향을 늘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기대해보자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에서 17만 원으로 미래에셋에서는 16만 1,000원으로 TP를 상향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 이력을 갖고 있는 만큼 단기 수급에 따른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코멘트 제시가 되고 있고요. 2026년 주주 환원율은 55.2%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주 환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에서 7.3%가량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자사주 매입 규모가 새로운 주가 변곡점으로 작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사주에 대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재료가 많은 증권주입니다.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흐름을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 월요일 같지만 목요일입니다. 오늘 내일 하면 또 주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명절 이후에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자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 등이 있었던 만큼 명절이 끝난 지금 공격적인 베팅을 해도 되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님, 그리고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난 마지막 거래일 국내장은 반도체 정강 후야, 그리고 증권주가 압도적인 시세, 이 정도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말 사이에 AI 여러 논란을 딛고 결국에는 네. 그래도 오늘 새벽 기준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이 다 올라줘서 또 HBM4 모멘텀도 강화돼서 네. 반도체 또 기대해도 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과 반도체 탑2 종목들 알려주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체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쉬워도 이것을 대체할 만한 섹터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반도체가 무너지면 이것을 어떤 섹터에서 받아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난주 그리고 1월달, 2월달 지나오면서 반도체가 쉬워도 은행, 금융 혹은 지주사 관련 기업들이 이들의 빈 공간을 잘 메워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만약 오늘 반도체주가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섹터들이 굉장히 잘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쉬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반가운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요소는 코스닥 쪽으로 이제 수급 유입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음봉시마다 분할 매수 전략을 제가 1월 달에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음봉시라기보단 11선 이평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디 쪽을 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한번 그 힌트를 찾아보자. 대표적으로는 테스트 소켓 쪽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나 조정 시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진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탑2 종목들이야 뭐 지속 보유 의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테스트 소켓 얘기해 주셨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근데 네. 태성 AS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판에 대한 요즘 쇼티지 얘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BF부터 해서 FCBJ, 뭐 CCL까지도 보는데 그 과정에서 태성도 어찌됐건 소재 장비단에서 활약을 하니까요. 근데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지만 문제는 이들의 시가총액 대비 아직까지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이제는 조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판에 대한 의견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쇼티지에 따른 가격 상승,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받아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태성이라는 기업은 총 3가지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웻공정이라든지 동박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쪽을 하는데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적이 다소 조금 아쉬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적으로 저는 7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잠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음을 좀 인지를 하시고 저는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주잔고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잔고의 규모가 지금 시가총액 2조 원에 달하는 기업치고는 아직까지는 규모의 어떤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경계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님 저희 시간에 또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시황 측면에서는 요즘 취업 통계 저희 할 때 쉬었음 인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놓쳤음 인구라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사신 분들 너무나 아쉬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의견도 궁금하고 이 반도체 진영 등 시장 자체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 많은데 지금 미국, 이란 지정 확정 리스크가 조금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요. 일단 첫 번째 물어보신 거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마이크로닉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좀 한 표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더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재무 상황 자체만 딱 보면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성공, 이 부분까지 만약에 도와진다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또 시간을 두고 더 강하게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 아직 덜 올랐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29만 원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굳이 저는 둘 중에 하나 꼽자면은 삼성전자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에 조금 한 표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제유가 급등이 나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제유가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거는 정유주도 볼 수 있겠지만 역시나 방산입니다. 방산주들이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정유주들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방산 쪽은 사실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 방산주들 보시면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RTX 같은 경우는 조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방산주들에서도 답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반도체 쪽이 워낙 세다면 그쪽으로 과연 지금 수급이 갈까 하는 약간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을 따져본다면 방산주들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정 확정 리스크 관련해서도 산업적인 언급을 건네주셨습니다. 한 51대 49 정도로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좋다라는 의견을 건네주셨네요. 근데 이주호 본부장님이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라고 하실 때 김재성 본부장님이 옆에서 막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김재성 본부장님도 삼성전자에 좀 더 무게 두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무게를 좀 더 두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향의 차이일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삼성전자를 조금 더 1월 달에는 중요하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의 어떤 흐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간밤에 어떤 뉴스가 가장 중요했냐면 메타와 엔비디아의 만남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두 가지가 저는 확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가장 좀 불안했던 요인은 뭐냐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각자 칩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시장 지배력 자체가 좀 약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메타도 엔비디아를 선택했다라는 것, 그들도 이 엔비디아의 락인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힘은 지금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GPU만 지금 메타랑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CPU까지도 메타랑 지금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아쉬울 수 있는 쪽은 AMD라든지 인텔과 같은 기업일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쪽은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7년에 나오는 루빈 이것도 지금 메타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판매처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게 조금 더 탄력성이 붙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각각 반도체에 대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앞서 이조 본부장님도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좋을 수 있으나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SK 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근거에서 김태선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첨언으로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으로 김태선 본부장님 탑픽은 들었는데 잠시 후에 저희 이조 본부장님 탑픽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자, AI 반도체 진영만 시장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외 종목군으로 포트를 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뽑아 보겠습니다. 조선, 원전, 방산, 전력 앞단에 두고 보는 섹터들이 되겠죠. 이조 본부장님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산업은요? 지금 사실 오늘 딱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위장 흐름을 보고서요. 반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말고 그중에 뭐 하나 꼽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는 방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방산 쪽에서도 저는 약간 우주항공 쪽을 더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신고가가 나왔던 네.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카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주항공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지만 방산이랑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우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카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우디와 협력을 해서 이제 우주라던가 이런 통신 쪽, 위성통신 쪽으로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는 점, 이 부분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 잊혀진 네옴시티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우디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국내 증시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와 함께 위성 관련된 사업을 협력을 한다라는 점은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고요. 사실 그동안 방산주들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는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 주고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뭐 스타링크도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럼 정부 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고, 방산 특히나 뭐 전투기 관련된 매출 본격 성장 이런 모멘텀들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 중에서는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의 카이 얘기해 주셨고요. 방산주가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우선순위에 있다. 증권 쪽은 이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증권 지주 이런 상법 개정 관련한 키워드. 좋은데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면 증권주들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미래에셋증권은 이 스페이스X 기대감 속에서 또 힘을 내줄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따라가셔라 뭐 이런 말씀드리기엔 저도 부담스럽고요. 사실 보유자라면 홀딩. 네,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뭐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기회로 삼아 볼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된다면 오히려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지난 설날 연휴 전에 이제 금융주들, 증권주들 보셨던 분들은 지금 내가 못 샀으니까 따라갈까 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긴 좋겠으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기에는 수급적인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가격적으로 단기 조정을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 얘기해 주셨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우선순위 반도체 외에 어떤 산업을 앞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14위포 보고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쉬는 동안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거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 워렌 버핏이 뭐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욕타임즈 쪽을 투자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외쪽에서 이제 기술주적인 부분을 보면 통신 부품, 그러니까 이더넷 관련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도 좀 느꼈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좀 크게 해보면 앞서 이조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우주 항공
삼성전자생명이 저도 이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 안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통신부품주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통신부품 쪽에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지금 오픈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누가 더 확장성 있게 이제 성장시킬 거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 저는 KMW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을 봐서는 솔리드가 여전히 이제 매력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증권 금융 쪽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오히려 뭐 연휴 전에 올랐다 그래서 차익 물량이 나온다기보단 저는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배당나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 배당나기를 앞두고 이제 들어오는 수급을 이용하고자 하는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성은 계속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결국 이것도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들어가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빠져나오는 것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월 말 되면 굉장히 많은 또 은행과 금융 쪽 기업들의 이제 배당락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익권이 최소 20% 이상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 밑에이신 분들은 잘못 접근을 했을 땐 오히려 또 밑까지는 매매 전략이 될 수는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나는 이것저것 너무 재는 게 힘들다.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저는 은행, 금융, 지주 쪽에서 은행 쪽을 조금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려서 뭔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은행 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AI 반도체 진영 외 섹터 살펴봤고요. 지금 프리마켓 출발하고 1분 정도 됐습니다. 분위기 살펴보시죠. 일단 양지수 모두 다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네요. SK하이닉스 90만 원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을 했고요. 2% 상승세. 삼성전자 지난 마지막 거래일까지 질주했었던 주간 15% 올랐던 삼성전자가 또 추가 상승하며 일단 프리마켓 기준 3%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단의 종목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 거래량이 적긴 하나 세트리온도 8%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조선에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각각 3% 내외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해군 관련해서 부양 이야기가 다시 한번 공식화된 가운데 그 브릿지 전략에서 한국의 조선 산업에 대한 기대 요소가 조금 더 생겨났었죠. 조선주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앞서 이조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4%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 등락률 상위로 한번 가볼까요? 상승권에서는 나이스, 거래량 굉장히 적으니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NH투자 증권, 부국증권, DB증권 이런 증권주들 그리고 앞서 자사주 주주환원의 키워드를 들고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신대양제지도 언급드렸었는데 한 4% 정도 올라가는 모습. 증권주 오늘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의 상승률 한번 보시면 KNR 시스템 10% 상승세, 유일로보 등의 로봇주 일부 올라가고 있고요. 페로브스카이트 쪽일까요? 선익 시스템 7%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유니테스트도 같은 맥락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일단 시세적 측면에서 프리마켓 기준 밀고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도 1.4% 상승이고요. 케어젠도 주주환원의 키워드와 함께 모멘텀을 같이 안고 있는 종목으로서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 살펴봤는데 어떤 거 얘기해 볼까요? 그래도 조선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 네. 조선업종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조선소, 미국과의 협력 키워드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명문화돼가는 기분에 지금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는 1분기 실적을 보고 이제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밀렸을 때 혹은 쉬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드렸는데 그 시점을 저는 정확하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주 잔고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정체가 아니라 그들이 선별적으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빠르게 어떤 공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 잔고 증강률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왜 이제 1분기 실적을 제가 기다리냐면 원자재 가격 중에 안 오른 원자재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래도 이제 선박을 만드는 기업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요소이고요. 분명히 판가 전가를 하려고 했긴 했겠지만 굉장히 오래 쌓아둔 지금 수주 잔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결국엔 영업이익률을 얼마만큼 잘 방어를 해주는지 여부를 저는 보고 그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지금 다른 섹터들보다 조선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1분기 실적을 보고 저는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니 오늘 이렇게 시세가 좋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단발성 뉴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 MRO 수주 금액 자체가 이들의 기업을 흥하게 하거나 혹은 망하게 하거나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단기 시세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는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은 타이밍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나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탑픽은 뭔데요? 일단 HD현대 중공업을 일단 제 1순위로 좀 보고는 있어요. 결국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률이 가장 또 많이 증가할 쪽이 HD현대 중공업이라서 그래서 1순위로는 저는 HD현대 중공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결국에 이제 하나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은 아무래도 HD현대 중공업이 조금은 더 위에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보고 나서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전략이고 그때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은 조선주 어떻게 보시는지 관심 두시는지 아니면 패스하신다면 다른 섹터 얘기 프리마켓에서 보시고 해주셔도 돼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굳이 오늘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지켜보고 나서 좀 연속성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워낙 소외를 받고 있고 사실 오늘 딱 반등한다고 해서 이거를 기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조선보다도 강한 섹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그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전력기기나 전선 쪽으로도 확장해서 좀 AI가 묻어있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이주호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던 미래에셋증권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6%, 7%까지 상승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10만 원, 드디어 10만 원 프리마켓으로 일단 넘어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함정남 차장님 그때 두산에너빌리티 5만 원 전에서부터 10만 원 간다 얘기하셨었고 그 뒤로 수많은 AS에 시달리셨는데 일단 10만 원 돌파 소식이 들려왔는데 내일 나오시니까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탑픽을 듣고 나서 추가적인 전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탑픽이 대한항공인데 사실 오늘 새벽 유가가 올랐어요. 네. 이거 조금 긁적긁적하네요.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높은데 굳이 지금 항공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이 우리 연휴 동안 어떤 섹터가 가장 활발하게 강했냐라고 하면 물론 시선은 다들 M7과 테크주를 좀 보셨겠지만 여행 소비 쪽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카니발이라든지 또 이제 간밤에 나온 부킹홀딩스라든지 이쪽 섹터 전체가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대외 변수죠. WTI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에 대한 압박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WTI는 아무래도 이제 스팟으로 저는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금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굉장히 빠르게 잡힐 수 있는 요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가 첫 번째고요. 일단 두 번째 환율에 대한 압박은 이번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임 상승으로 대한항공이 실적을 잘 방어했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대외 변수 때문에 하락
하락을 하게 되면 저는 그 하락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손절 라인은 23,000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1차적으로는 28,000원, 28,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저는 오랜만에 3만 원까지 한번 대한항공의 상승세를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역발상 투자로 얘기해 주셨어요. 지난 저희에게 주셨던 종목 AS 짧게만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셀트리온. 오늘 두 종목 다 시세가 좋아서요. 네. 두에빌과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보유인가요? 두에빌은 아무래도 이제 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보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사도 그쵸, 크게 문제 부담이 없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두산에너빌리티 얘기해 주셨고요. 이주호 본부장님의 오늘의 탑픽은 리노공업이네요. 앞서 이제 테스트 소켓 얘기하셨던 김태선 본부장님 얘기하실 때 약간 겹치네 생각하셨겠어요. 네, 뭐 생각이 비슷해서 뭐 편하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반도체 쪽을 본다면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는 거 좋죠. 근데 코스닥 소부장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 부양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코스닥에서 딱 반도체 시총 1위가 리노공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코스닥 150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크게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사실 ISC라던가 이오테크닉스랑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많이 못 갔습니다. 근데 리노공업을 굳이 탁 집어서 말씀드리는 고 싶은 이유는 일단 ROE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소부장단의 대표적으로 ISC,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ROE가 지금 10% 정도 내외인데 근데 리노공업은 20%가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그럼 앞으로 이거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적을 거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변동성이 거의 없고 횡보하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코스닥 150 중심으로 지수가 끌어올려진다 그러면은 사실 ETF 자금 들어오면서 리노공업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테스트 소켓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 리노공업이 리노핀이라고 해서 네. 전공정 테스트도 있습니다. 찔러가지고 이제 수유 같은 거를 잡아줄 수 있고 미리 사전에 좀 검사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리노핀 매출이 한 20-30%로 좀 작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뭐 루빈이라던가 이런 HBM4 그다음에 뭐 CXL 그다음에 뭐 PIM 이런 차세대 메모리 모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오히려 더 미세 공정이 부과받을 것이고 저 리노핀의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리노공업은 지금 포트에 담아주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목표 주가 12만 원 얘기해 주셨네요. 김태선 본부장님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켓 종목 내에서 뭐 어떤 분들은 리노공업, 어떤 분들은 ISC,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TFE도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물론 네.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 주식에서 약간 자꾸 눈길이 가는 종목이랄까? 그래서 이 TFE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앵커님이 이야기 안 하신 TSE가 끌리거든요. TSE. 네, 그래서 하나를 빼놨네요. 뭐 결국엔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앞서 이제 조 본부장님께서는 리노공업의 리노핀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제 기준으로 뽑으셨다면 저는 이제 범용성으로 좀 뽑고 싶어요. 결국에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지금 가장 중요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적용하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TSE가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에 왜 덜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 가장 영업이익률이 적어서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분기 실적부터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TSE도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두 자릿수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에 덜 오른 만큼 앞으로 더 오를 만한 룸이 더 많이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소켓에 대한 각각 종목별 성격에 따라 또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조금 달리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전방위적으로 테스트 소켓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좋다라는 측면에서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